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64페이지 가시고요. 전세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1번 지문 첫 줄에 존속기간 경과로서까지 먼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본래 전세권에 있었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담보권적 권능만 남는 거다. 맞죠? 그러시고 피담보 채권인과 함께 제3자한테 이것을 양도할 수 있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먼저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일로 오시죠. 가령 A라고 하는 자가 부담권자인데 이면 A 같은 경우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겠죠. 요 둘 사이에는 부종성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가 이것도 B에게 양도하고 이것도 C한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했으니까 민법 제186이 적용돼 가지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이 B한테 필요할 것이고, 맞죠? 채권도 되니까 민법 제450조도 적용되겠죠. 그렇다면요, 이 B 같은 경우가 이 채권의 양수를 가지고 제3자 등에게 대항해서 이기려면요, 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 A가 들고 있었던 권리가 전세권이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돼 버리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죠. 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그러면 이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았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3자한테 양도할 경우는 위와 똑같은 법리,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부기등기뿐만 아니라 채권 양도에 의한 통지 승낙까지 다 필요하겠죠. 다시 이제 지문을 보시면 이 경우에 전세권 양도 계약하고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세금 반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했던 제3자 등에게 부기등기한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다. 부기등기는 뭐예요? 민법 제186에 대한 거에 불과하죠. 이렇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까지도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부기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없었을 경우에는 압류했던 제3자 등에게 양수사실로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2번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민법 제371조 한번 보시죠. 371조. 371조를 딱 보면 떠오를 내용이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럼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질문. 저당권을 맡기고 또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에 대고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담보물건은 또 다른 담보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차피 그 담보물건을 가지고 어떠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담보물건이었던 저당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면 되지, 또 3자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또 담보권 설정 등이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해서 민법 제371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소지전만 될 수 있고 순수한 담보물건은요, 또 담보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가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예를 들면 설정자이고, B 같은 경우가 전세권자였습니다. 전세권자이다. 근데 B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를 민법 제371조에 근거해 가지고 C은행한테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C 같은 경우는요, 그 유명한 전세권 저당권자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운 좋게 C의 B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다. 즉 존속기간 만료 전에 C의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을 경우는요, C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면 됩니다. 경락이 D 같은 경우는요, 경락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하게 되면 전세권 자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D 같은 경우는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A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판례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돼 버린 거야. 1번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이 돼버린 경우에 C가 자기의 원래 담보 물건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 1번부터 할게요. C 같은 경우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된 이후에도 전세권 자체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방금 봤다시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의 존속기간이 만료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면 한 번 더 판례에 의했을 때는요, 담보 물건적 권능만 남는다. 권능만 남는다. 그럼 담보 물건은 또 담보 물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전세권의 용인 물건적 권능이 소멸돼 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린다. 됐죠?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되면 설정자, 그러니까 B하고 C가 만났을 때 C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던 B죠. B 해서 B 같은 경우가 B가 취득하는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 그렇죠. A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B가 취득을 한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자, B가 취득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그러면 별도의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C가 별도의 뭐 조치를 취한 게 없었을 경우는요, A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B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C한테 주겠습니까? 답이 있네요. B가 A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말은 A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채권자는 B지 C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B한테 돈 주면 돼요. B한테. 그래서 A는 B에게 전세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한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만 C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C가 물상대위를 한다. 자, 물상대위를 하게 되면요, 즉 채권 자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C 같은 경우가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려면 C가 압류를 하게 되면요, 압류 결정된 부분이 A하고 B한테 송달이 이루어지겠죠. 그 송달의 뜻이 뭐냐면 집주인 A, N는 B한테 돈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상대위가 이루어지면 A는 B한테 돈 주지 않고 C가 물상대위권에 근거해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 해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정리해보면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C가 행사한다. 만약에 C 같은 경우가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기 이전 단계에서 A가 B한테 이미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C 같은 경우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왜 강사야 A가 B한테 돈을 이미 지급했을 경우는 C가 더 이상 물상대위 할 수 없는데? 라고 묻지 마시고 복습할 때 민법 제342조 단서를 꼭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물상대위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비교해서 다수설에 의했을 경우에는 질권으로 바뀐다는 게 다수설인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린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인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만큼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지문을 봅시다.
보시면 소멸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용익물권적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것도 당연히 함께 소멸돼 버리므로 맞죠? 전세권 목조에서 돈 빌렸던 C은행 같은 경우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주인이었던 누구에게? 설정자 A에게 더 이상 그 자체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상대비 법리를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 교재 64페이지 맞는 지문이고 4페이지 해설지 제일 끝에 보시면 한 줄 위에 전세권이 중간부터 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되면 설정자 A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3자 C 등의 별도의 압류 등이 없다면 그냥 전세권자 B에게 전세금 주면 된다. 즉 B에게만 만자에 따미줄 것인 다음에 B한테 먼저 돈 줘버리면 C는 더 이상 A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가 유치권 아니겠습니까? 매해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유치권을 무시하시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만 주르르 외우시는 분들 큰일 나니까 잘 보시죠. 1번 지문 딱 보는 순간 압박스러운데 법행 기출지문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신탁자 A하고 수 B 사이에서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을 맺고 B가 매매계약자가 돼서 신탁 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유자, 즉 계약 명의신탁이 된 사안이고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네요. 그렇죠. 그럼 A가 이제 신탁자이고 B가 수이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B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문제는 갑이 선이기 때문에 B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 여러분들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 갑이 악이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한테 소유권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과 또 비교를 하시고 다시 보시죠. 그래서 수 B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을 때에 B 같은 경우는 X 토지에 대해서 완벽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고 맞죠? 반면 신 A 같은 경우는 수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 상당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그렇죠. 부실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 신탁.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기본서 펼치면 제가 쟁점 박스로 정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법 시행 이후에 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매수자금 맞죠? 부실법 시행 이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좁다. 원물.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법 시행 이전이지만 농지해가지고 등의 별도의 신탁자 A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었던 별도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뭐죠? 또 매수자금이었죠. 매수자금이었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부실법 시행 이후일 겁니다. 됐죠? 끊으시고 이때 신 A가 B한테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해가지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B가 예를 들면 C한테 X 토지를 매도하고 C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 이때 조금 대립은 있지만 아마도 B하고 C 사이에서는 채권 계약 유효하죠. B한테 처분권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부실법 4조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C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C가 이제 A라고 하는 자, 즉 이때 A가 이제 그 X라고 하는 토지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C가 이제 A한테 민법 제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소유권 취득한 사실 그리고 현재 피고 A, 네가 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C가 A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하니까 A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B한테 뭐 있다? 매수 자금 등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하고 X 사이에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 X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유치권 존재의 항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신탁자 A의 항변의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A 같은 경우가 매수 자금 등에 대해서 X 토지에 직접 투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견해에 의하든 X 토지 그 자체하고 매매 대금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A 같은 경우에 유치권 항변에는 이유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해서 다시 보시면요,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결국 C가 소유권에 근거해 가지고 반환 청구했을 때 C가 승소할 수 있다까지 꼭꼭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공사 도급했던 수급인 B가 경매 결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 A로부터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받았다. 볼까요? 자, A가 도급인, A 소유의 X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다. B가 수급입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X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둘 사이는요,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X 건물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압류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B라고 하는 자가 유치권의 요건이었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취득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읽어보시면,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쳐져서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난 뒤에 공사를 완공해가지고 효력 발생 이후에 공사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을 때 수급인은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제 일로 올까요? 자, 점유를 취득한 시점은 압류 효력 발생 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었던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취득한 거예요. 나중에 채권을 취득했을 때에 그 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인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 및 채권 둘 다 취득했을 때에만, 이해되시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B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전에 취득했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압류 발생 이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의 경우에 B는 C라고 하는 경락인에게,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복습을 하실 때 지금 봤던 이 내용은 압류예요. 압류. 비교했을 때 정리할 게 첫 번째 가압류. 가압류가 되고 난 이후에 유치권을 B가 취득했을 때 그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고 그 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됐던 C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한 번 더 비교해가지고 판례 공부하시고, 두 번째 X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자가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 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 절차의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하시고, 세 번째 최신 판례였죠. 이른바 세금 연체 가지고 해서 해서 국세징수법에 근거해가지고, 즉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세금 연체해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거기서 압류가 됐을 때에 요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한 번 더 기본서 보시되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확인을 미리미리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만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은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 주었다. 와, 한번 딱 끊으시죠. 자, 먼저 A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다. B 같은 경우가 매수인이다. 근데 B가 A한테 계약금, 중도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B가 아직 A한테 잔금은 지급 안 했다. 즉 해서 B가 A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비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격려가 되었을 때 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효한가 무효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B가 A한테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 단계에서 B가 이제 등기했다. 그럼 B 같은 경우가 X 토지나 건물에 대한, 즉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느냐? B 같은 경우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즉 B 명의의 등기가 A의 의사와 무관하게 B가 각종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B 명의의 등기 무효다. 왜 안 부합한데? B가 매수인이 아니냐?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등기 의무자 A에게 실체법상의 항변권이 없어야 된다. 근데 B가 A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한테 뭐가 있다? 그렇죠. 동의안권.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이전 등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안권이 있기 때문에 B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부합한 등기가 아니니까 B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A가 만약에 동의안권을 포기하고 자기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 등기했으면요. 그렇죠. H가 실체법상 항변권이었던 동의안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B한테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매매 대금을 B가 A한테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B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근데 다시 보시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을 완납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등기해줬다. 이 뜻이 뭐예요? 매도인 A가 자기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 등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해요. 유효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A 같은 경우가 B한테 이전 등기만 했고 A가 계속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매 대금 채권을 필요해가지고 매수인한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좀 아쉬운 또 지문이긴 한데 일단 이만큼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자, A 같은 경우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A가 등기만 넘기주고 점유는 인도 안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B가 C라고 하는 자에게 한 번 더 X 토지를 매도하고 C한테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러면 C 같은 경우는요, 적법하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B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했으니까 B하고 C 사이에 매매계약 유효하고 B한테 처분권도 있지 않습니까? C 등기했네. 그러니까 C가 소유권 차겠죠. C가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 보니까 A가 두고 있어. 해서 C가 A한테 민법제 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또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했을 때 똑같아. A 같은 경우가 유치권, 즉 피담보 채권으로서 매매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항변을 했을 경우에 A의 항변에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판례예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왜? 또 결련성이 없으니까. 또 이거 인정해버리면요, H가 그냥 B를 쉽게 믿고 B한테 이전 등기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A가 지가 지지 않고 누구에게 C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3번 지문 제일 끝에 유치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쓰는 것은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맞죠?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만 판례가 존재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A라고 하는 자가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자이다. 근데 이 B 같은 경우가 X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또는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리고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이랬을 때 A가 B한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1번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익숙하시죠? 수험적으로서 필요한 내용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위법성, 그렇죠, 조가사유다 해서 B가 이 두 가지의 권리가 인정이 되면 B의 행위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 점유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할 수 없으니까 4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근데 이 내용 가지고 또 시험 문제에서 A가 B에게 2번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라고 물었어요. 물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B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임차인, B가 임차인이었을 때 원래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주고 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권리는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권까지 B한테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권리에 근거해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민법제 741조에 근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까지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해설지 4번 옳은 지문이고요. 옆에다가 민법제 741조와 비교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권 지문 하나 봅시다. 질권의 목적이었던 채권 양도는 민법제 352조에 있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제 우리 352조 한번 볼까요? 질권 무조건 다 제끼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352조. 자, 질권에 대해서 설정한 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모든 권리 등등에 대해서 소멸케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도 질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거냐면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 그래서 B가 A한테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B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럼 강사의 B는 그냥 A한테 100만 원만큼 이행 청구되지 않냐? 아직까지 이 금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 B 같은 경우는 또 C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B가 돈을 빌린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가 이 금전 채권을 C라고 하는 자에게 질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질권으로서 설정을 해준다. 그러면 C의 이름은요, 그렇죠, 질권자. 다만 질권의 목적물이 뭐다?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는 채권 질권자인 것이고 B 같은 경우는요, 질권 설정자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결국 C가 들고 있었던 이 질권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물은 뭐예요? 채권이 목적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보물권 총론판 나오지만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소멸돼 버리면
담보 물건도 함께 소멸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담보 물건의 목적물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면 담보 물건도 함께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채권양도 통지 다 하고 난 뒤에 대뜸 B가 A한테 야, 나 너한테 채무를 면제해 줄게 했어요. 그래서 채무 면제 같은 말이 뭐예요? 채권 포기, 효력은 뭐죠? 채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겠죠. 그럼 B가 A한테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고 난 다음에 C가 나중에 A라고 하는 자에게 그 채권 금액에 대해서 질거를 실행해서 금전 지급을 청구했을 때 A 같은 경우가 C야, B가 이미 나한테 면제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돈 줄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조항이 민법 제352조입니다. 다시 봅시다. 설정자 B는 질권자 C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소멸케 하거나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감사의 해하는 변경은 뭐냐? 면제한 게 아니고 야, 원래 니 나한테 줄게 100만 원이지. 그럼 70만 줘. 라고 변경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렇게 소멸까지도 C의 동의가 없으면 A는 C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한 번 더 A는 C한테 돈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 같은 경우가 이 A에 대한 채권을요, 제3자 D한테 양도한다. 즉 채권 자체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그 채권 채무의 내용을 C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제3자 D한테 양도하면 질권자 C한테 불리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왜? 질권이라고 하는 부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D한테 가기 때문에. 이해되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거는 이렇게 C한테 하등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민법 제3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질권자 C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다시 1번 질문 보시면 352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권자 C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채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교재 68페이지 보시면 물상대위,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요, 법지 뒤에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수업부터 듣지 마시고 기본서 읽고 한번 풀어보시고 또 다음 수업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